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2,000명에 육박한 역대 두 번째 수치입니다. 휴가철 감염자가 이번 주부터 반영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고치를 찍은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엄중한 급증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교육시설. 지난 9일 이곳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학생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발현된 뒤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원들이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987명으로 어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746명이 나와 하루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폭발적인 확산세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 역시 다시 늘고 있습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는 미국이 10명, 영국이 9명, 우리는 아직 0.4명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와 함께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대구와 경기 지역은 이미 90% 가까이 차 있고 전국적으로 여유 병상은 2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도 37% 정도만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확진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광복절 연휴인 이번 주말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도 지금의 거리 두기가 4차 유행을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델타 변이를 겨냥한 보다 실효성 높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보다 사망을 막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정부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방역 체계가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델타 변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맞느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검사, 추적, 치료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방역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대책 위주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죠. 이제 코로나하고 몇 년을 쭉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손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 중심의 방역 체계를 오히려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위중증 사망자 수가 늘어나 의료 체계의 과부하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보면은 거리 단계 풀어버리면 20만 6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네. 예방접종률이 60%여도. 그러니까 우리는 40%인데 거리두기 강화해서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거거든요. 델타 변이의 파괴력이. 정부도 확진자 규모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면 전환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체계를 손볼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 역시 1차와 2차 접종률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작한 만 18세부터 49세 국민들 접종 예약률은 아직 예상보다 낮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2번의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몸이 조금 약간 몸살 정도 나면서 힘들었고 2차 제가 오늘 접종했으니까 1차 때보다는 더 질병 같은 것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 기대가 커요. 지난 5월 1차 접종을 했던 60세에서 74세 등 82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60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현재 16%대에 머물고 있는 접종 완료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접종 확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에서 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오는 거니까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최소화돼야지 방역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0대 초반 접종과 지방자치단체 우선 접종 등을 통해 1차 접종의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접종 완료도 중요하고 입원이라든지 중증 예방과 같은 이런 그 효과를 위해서는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의 접종 사전 예약률은 예상보다 저조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생년월일이 9, 0, 1로 끝나는 대상자들 중 56.4%만 예약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예약이 10부제로 진행돼 예약 기회가 하루밖에 없다 보니 예약률이 낮게 나타난 걸로 보고 추가 예약이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가 델타 변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생색만 내고 실효성은 없는 그런 거리 두기 지침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만 해도 해수욕장을 전면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폐장된 부산 송정해수욕장. 파도가 밀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퍼들이 몸을 맡기며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다닥다닥부터 강습을 받기도 합니다. 바다로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서퍼들. 입수 금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버젓이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에 들어가 더위를 날립니다. 전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운대 주민으로서 진짜 규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안 올 거란 말이죠.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바뀐 건 파라솔이나 튜브 등을 빌릴 수 없다는 것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 2019년 365일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연중 입욕이 가능하거든요. 입수 통제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출입 통제나 물놀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염병법이나 해수욕장법에 따라서도 이용 제한 금지가 다 가능한데 부산시는 거기까지는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8월 초순.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매일 12만 명에서 38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용품 대여를 막고 샤워장과 화장실을 폐쇄한 것만으로도 방문객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지만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거리 두기가 허용한 인원보다 많은 신자를 불러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한 교회에서 6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에 책임을 물어서 교회를 폐쇄하도록 했더니 이번에는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전도사가 금지된 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가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들도 비난합니다. 문정부를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지금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권력의 개가 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주 뒤 이 교회에선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 전도사 역시 확진됐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1도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4주째 매주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설교학교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에서 아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시위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국민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원하는 안전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안전거리를 지켜주겠다. 걷기까지 불법 집회로 보고 공권력을 사용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1인 시위를 변형한 불법 집회로 보고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휴 기간 양측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현직 판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단체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동석자 중에 한 명이 이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적발이 됐는데 해당 판사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사 3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쯤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장소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 7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30대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판사였습니다.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도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이 판사를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 바로 기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이 판사를 조만간 다시 조사하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선 재판을 연기하고 회의와 행사 금지를 권고할 정도로 방역 수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측은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측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됐지만 사건 직후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하지 말라는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서와 탄원서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3년 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다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이 행방을 쫓고 있던 지명 수배자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연일 단속을 계속하다 보니까 수배자까지 잡게 된 건데 이런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열렸습니다. 불법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급습한 경찰들. 감염병 예방에 의한 관절 위반도 다 입건합니다. 경찰과 손님 사이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나한테 오늘 얘기했어요? 잘못했어?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의 인적 사항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다 보니 지명 수배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다 불러주세요. 이 30대 남성은 성범죄 1건과 사기 1건, 모두 2건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 2곳에서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방역 단속에서 의외의 성과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방역 단속에도 불법 영업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인근 식당들은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있어요. 10시에도 여자들 와, 12시에도 와. 왜 우리만 갖다 잡냐고. 저런 애들은 지금 다 놔두고. 경찰은 증거 없이 무작정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이 술집도 근처 건물 옥상에서 1시간 넘게 드나드는 손님이 있는지 잠복했습니다. 지붕 같은 옥상이라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교대로 행인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2차례 확인했습니다.
어제 서울 불법 영업 단속에선 관악구 25명, 송파구 27명이 각각 적발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이스타항공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서 8년간 조종사로 일했던 4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최근엔 실업급여마저 끊겼고 아직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애기들도 학교를 다니고 이러니까 학업비라든지 대출금 이런 거 상환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생활비도 일단 좀 많이 힘들다고. 이 씨처럼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605명. 이 가운데 4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는데 중노위는 퇴사자 등 7명을 제외한 35명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측이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해고를 강행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경영난 속에서도 근무일 단축과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력 감축을 최소화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측이 묵살하는 등 고용유지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며 중노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대행명령 이런 걸로 다 말아먹고 노동자들 그냥 내팽개친 사건이거든요. 지금 노동자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스타 측은 중노위 결정을 환영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부터 이어지던 무노조 경영이 52년 만에 끝이 난 건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날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개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9개월 동안 30여 차례 교섭한 끝에 9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협 체결은 법으로 보장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삼성전자는 창사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노조는 안 된다. 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부터 내려오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무너진 건 지난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불법 노조 파괴 공작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2월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구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단협 체결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어제는 삼성의 자회사 웰스토리가 100% 독점하던 사내급식 일부를 외부 업체에 개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 부회장의 출소와 복귀를 앞두고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삼성을 위한다면 본인이 없어도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 공식적인 지위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도 상습 도박, 회삿돈 횡령을 비롯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혐의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주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승리가 투자자들과의 친분을 위해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고 이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2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스스로 성매매도 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2억 원대 상습 도박,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승리는 2015년 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조폭을 동원해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작년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가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정상적으로 전역이 가능해 군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원래 전역일에 맞춰서 전역은 해요. 구치소 같은 데로 그냥 이감지일 해줍니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돼 군 면제 상태로 민간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달 하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에 입건된 윤 전 총장의 의혹은 두 가지.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던 지난해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사들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도 입건됐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맡긴 진정 사건을 윤 전 총장이 수사 권한도 없는 인권부로 다시 배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그간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 자료를 공개한 전례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요청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합동감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윤 전 총장의 구체적 혐의를 파악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때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웅 검사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해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곧바로 몸싸움까지 한 건 과도했다는 겁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만지자 정 차장 검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 차장 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증거를 지울 우려가 있어 이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여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정 차장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몸이 겹쳐진 채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은 걸 보면
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한 검사장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중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 차장 검사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기소 당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이 묵살된 채 고검 부장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법무부는 이 진상조사 결과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정치권은 지금 여당은 경선 불복, 야당은 대표 탄핵 논란 때문에 서로 당 내부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는 말 이후 그러면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이런 경선 불복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아예 모든 후보가 경선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도 경선 불복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이재명 후보 측이 먼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는 원팀이 어렵다는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진위와 다르게 불복 논란으로 확산된 거라면 이참에 모든 후보 측이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고 한 겁니다. 경선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이낙연 후보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선 불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몰고 가지 말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훈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당사자인 설훈 선대위원장도 경선 불복 프레임을 거두라며 이재명 캠프에 반격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경선 승복은 당연한 건데 선언까지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하죠? 경선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재명 캠프 측은 결국 각 후보 측이 경선 승복에 동의한 걸로 알겠다며 일단 제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경선 불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위험한 발언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정책 경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탄핵 논란으로 시끄러운 건 윤석열 캠프 인사가 당대표를 언급한 뒤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당대표 흔들기라면서 발끈했는데 이 갈등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탄핵 발언의 후폭풍을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토론 참석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건 윤석열 캠프 인사의 탄핵 발언이었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핵까지 꺼내는 걸 보니 공격의 목적이 당대표 흔들기라는 점이 명확하다. 탄핵 발언 인사에 대한 캠프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탄핵 말폭탄에 발칵 뒤집어진 당 지도부는 물론 경쟁 주자들도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보수우파 괴멸에 앞장섰다가 토사구팽된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한다며 토론회 때 보자고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선을 넘었다.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는 비판을 넘어 탄핵 발언 인사를 캠프에서 내보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인사를 혼냈으니 이해해달라며 봉합을 시도했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토론회 참석 여부도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 갈등이 처음 노출된 게 아닙니다. 이번 탄핵 발언은 경선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강조해오던 토론이 중요해지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 대표의 어떤 의도가 작동한 거라고 의심하면서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둘러싼 신경전은 심액 회동으로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전수해 주셨고 제가 하여튼 앞으로 많이 좀 지도를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닷새 뒤 윤 전 총장은 하필 당대표가 없는 날 기습 입당했습니다.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후에도 윤 후보는 당이 소집한 대선주자 모임에 잇따라 불참했고 심지어 측근 의원은 다른 후보의 불참까지 유도했습니다. 가지 말자. 구체적인 워딩은 조금 그러니까 취지는 뉘앙스 차이가 뜻은, 있으니까 가지 말자고 한 제안 내지는 권유 내지는 타진에 대해서 제가 거절을 한 거죠. 급기야 탄핵 발언까지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대선 후보를 뽑으려 하는데 윤 후보 측이 의원들을 모아 세과시를 하며 당을 장악하려는 구태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 대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선 주자를 불러 모으고 각종 토론회로 가득 찬 경선 방식을 제시하는 것부터 특정 주자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3월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은 그런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 이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표가 되기 전 한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윤 후보 측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당장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잘 알려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번 일요일 광복절에 고국당으로 돌아옵니다. 해방을 2년 앞두고 카자흐스탄 땅에 묻힌 지 78년 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이름의 영웅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또 너무 멀리 모셔두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작은 도시 크즐오르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묻힌 곳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2년 앞두고 지난 1943년 이곳 이영만리 타지에서 눈을 감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오는 광복절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입니다. 2년 전 카자흐스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공식 요청했고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지난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답방이 지연되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은 오는 14일 현지에 도착해 고려인협회와 입관과 운구 등의 절차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최고의 예우 속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환된 유해는 일단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이틀 동안 안치해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뒤 18일 정식 안장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대체 독립전쟁의 영웅이 어떻게 낯선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건지, 왜 이제서야 꿈에 그리던 해방된 내 나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의 생애를 배주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에 무장투쟁을 상징하는 총을 늘 지니고 다녔던 홍범도 장군. 평민 출신인 그는 함경도에서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다 1907년부터 의병 활동에 투신했고 일제 추격을 따돌리는 활약 덕에 나르는 홍범도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구전되기도 했습니다. 1920년 일본군 토벌대 월강 추격대대를 만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섬멸한 봉오동 전투. 전사자 수 일본군 157명, 독립군 4명으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첫 승리로 남겨진 이 봉오동 전투의 한가운데에도 독립군 연대장 홍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넉 달 뒤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도 함께 참전해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주 한인들을 수천 명 이상 학살한 간도 참변 등 일제의 탄압이 계속되자 홍 장군은 만주를 떠나 1921년부터 연해주에 정착했다. 다시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탓에 1937년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혈혈단신, 아내는 이미 일제의 고문으로 숨졌고 함께 의병 활동을 하던 두 아들들도 전사하거나 결핵을 얻어 숨진 상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노년은 쓸쓸했습니다.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며 여생을 보냈고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78년 홍범도 장군은 그토록 바랐던 독립된 고국에 이제서야 돌아오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일본에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으로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대기 중이던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해급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을 또다시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한 병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도 가득 줄을 서 있고 밖에도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도쿄의 확진자는 4,989명, 전국 확진자는 18,000명을 넘어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도쿄에서만 역대 최다인 218명을 기록하는 등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병상 부족 탓에 입원이 어려워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도쿄의 자택 대기자는 7월 초 1,000여 명에서 한 달여 만에 19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6일엔 미열 외엔 증세가 가벼워 자택에서 대기하던 30대 남성이 확진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健康観察は続けていたわけですが、体調がですね、急変したと。 의료 붕괴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해급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医療提供体制が首都圏中心に非常に厳しくなっていて、もはや災害時の状況に近い局面を迎えていると。多くの命が救えなくなるような危機的な状況。 현재 일본에는 도쿄 등 6곳엔 긴급 사태 선언, 13곳엔 이보다 낮은 단계인 만연 방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시행 중인데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9월 이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 피로감이 커진 탓에 긴급 사태 기간 중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이번 주 오봉 연휴를 맞아 귀성객, 여행객이 늘 수밖에 없어 확산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자, 어젯밤 대구 도심의 한 도로에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인도와 횡단보도가 무너져 내렸고 근처 수백 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 괴전동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7차로 도로의 인도 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횡단보도는 뚝 잘려 꺼져버렸고 높은 가로등도 빠져 윗부분만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구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세로 10m, 깊이 7m 규모의 대형 싱크홀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 규모가. 가로등 전주 그 자체가 높은 게 쑥 다 들어가고 조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고. 밤늦은 시간이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이 적어 추락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아래쪽에 묻혀있던 상수도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주변 280가구에 밤새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포크레인이 밤새 뻥 뚫린 구멍 속으로 쉴 새 없이 흙을 쏟아 부었지만 싱크홀 규모가 워낙 커서 오늘 오전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임시 응급 복구한 상태입니다. 집안 점검을 안전 점검을 하고 집안 보강을 해서 복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터널 공사와 상수도관 파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대구 지하철 1호선 터널 인근인데 바로 옆쪽에서 또 다른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안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많은 비가 내렸고 상수도관도 갈라져 토사가 쓸려가면서 땅꺼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으며 보강 방안 등을 마련한 뒤 터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아파트 7층에 매달려 있던 20대 남성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이불을 펼쳐들고 떨어지는 남성을 받아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불이 시작된 7층에서 검은 연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가 나는 창문 밖에 한 남성이 맨몸으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간신히 버텨봅니다. 15m 높이의 7층, 손에 힘이 풀리면 그대로 추락하는 긴박한 상황. 이 남성을 본 주민 6명이 집에서 챙겨 나온 이불을 들고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추락하자 이불을 크게 펼쳤고 가까스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뜨겁다고 바깥으로 매달리셨거든요, 창틀에. 그래서 이제 떨어지시면 뭔가를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서 이불 갖고 나와가지고. 떨어진 남성은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불을 밑에 받치는 순간에 이제 그분이 힘이 빠져갖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이불 쪽으로 이제 떨어져서 크게 좀 부상을 덜 입은 것 같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남성을 이곳에서 주민들이 이불 석장으로 받아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학생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해가지고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사람들을 좀 인명피해는 적어야 되니까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불났다고. 구조된 남성을 포함해 연기를 마신 아파트 주민 1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이 난 집은 모두 다 6,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흑산도 홍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홍보를 하면서 장사를 하던 음식점에서 일본산 홍어를 섞어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홍어 음식점. 가게 내부엔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홍어를 국산만 쓰신다고 지금? 네, 그거는 지금 잘못 쓰고 잘못 쓰시죠? 일본 거 쓰시는 거예요? 일본산 홍어는 가격이 1kg당 10,000원 안팎으로 1kg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인 국내산 홍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음식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판매한 일본산 냉장 홍어는 매달 평균 115kg이나 됩니다. 해당 업주는 삼합과 회는 국내산을 썼고 조림과 찜용 홍어만 일본산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산을 갖다가 조림으로 그렇게 해서 팔았고 일본산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해 준 거예요. 적발 이후 조림 홍어와 찜 홍어 원산지는 일본 북해도산으로 표기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횟집, 도미, 농어 같은 생선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0번 넘게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산이라고 써놓으면 당근은 저렇게 하니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수산물 취급 음식점 480곳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판 가게가 57곳 적발됐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인 원산지는 일본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생활을 하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바로 환기죠.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잘 몰라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다용도실 천장을 열어보니 환기 필터가 나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라고 불리는 환기 장치입니다. 10년 전 입주한 집주인도 이런 장치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너무 시커멓게 돼서 와, 이걸 진짜 갈아야 되는데 이걸 여지껏. 다용도실 천장에 이렇게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택 외부와 내부에 연결된 관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게 되면 그만큼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커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에 일종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계 단계부터 장착토록 한 겁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준공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알았으면 진작에 관리를 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여기도 필터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이 장치는 최근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환기 필터를 교체토록 했습니다. 부산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관리 방법을 입주민들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먼지 안에는 이제 뭐 1년에 그 곰팡이들도 있을 거고 뭐 박테리아들도 있을 거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오염된 환기장치를 그대로 작동했을 때 건강상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환기장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반년 가까이 교제하던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고 남성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10달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사건 초기에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줬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MBC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를 직접 고소했는데도 10달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 카메라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고소에 나선 전 여자친구 2명 중 1명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내 방에 CCTV가 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영상이 옮겨지는 게 그냥 눈에 계속 그려져요. 가장 두려웠던 건 영상 유출이었습니다. 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 계속 없다고 하셨어요. 동영상이 복구가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
경찰은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SNS로 영상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는데 정작 피해자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받은 가해자 친구의 노트북만 압수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압수했습니다. 영상이 더 유출됐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에겐 무성의한 답만 내놨습니다. 더 나오는 데 있나요?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수사기관한테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수사 착수 11개월 만인 오늘에서야 전 남자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지내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저는 제 삶이 없어졌거든요.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1년 뒤였던 1946년의 모습을 담은 뉴스 8편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당시 활발한 활동을 하던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과 육성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1주년을 맞은 1946년 8월 15일, 지금은 사라진 조선 총독부 건물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복의 의미를 열정적으로 알리는 김구 선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땅 인생이 세계를 무장하라 바로를 전하는. 이어서 김구 선생이 만세를 선창하고 군중이 화답합니다. 이 흑백 영상은 당시 조선 영화인들이 만든 해방 뉴스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광복절 76주년을 앞두고 온라인에 공개한 8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김구 선생이 전국을 돌며 자주 독립과 통일을 외치는 장면도 들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하면은 오직 민족 통일 이것뿐이라고 역설해서 모인 청중에게 다대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미군정 공보부가 제작한 뉴스 영화 15회는 친일파 사업가 김계조에 대한 재판 등 일제청산 움직임이 생생하게 담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1946년은 남북 분단과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는 혼란기이기도 했습니다. 1946년은 신탁 통치를 둘러싼 문제들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고, 또 미군정과 국민들 간의 어떤 대립도 있었던 시기였고, 이번에 공개된 뉴스 8편은 희망과 대립이 공존하던 1946년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도마 금메달의 주인공 신재환 선수가 남다른 입담으로 화제입니다. 메달 뒷얘기부터 눈이 나쁘지 않은데도 안경을 쓰는 이유까지 송기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도마에 손을 짚는 순간엔 메달은커녕 파리를 직감했다는 신재환. 손을 짚었을 때 됐다 안 됐다가 판가름이 됩니다. 1차 시기 때 손을 딱 짚고 이제 안 됐다라고 느꼈을 때 8등이다. 이번에 무슨 기운인지 몰라도 안 됐다라고 느꼈는데 섰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운이 좀 많이 좀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로 올림픽이 연기된 지난해는 선수 생활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1년을 미뤄진 거에 대한 좀 허무함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신재환이 뭐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해이해진 그런 상태였었어요. 작년에 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작년에 신재환 왜 그랬을까 진짜. 그냥 훈련으로 계속 극복을 했고요. 올림픽 이후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경은 요즘 외출 필수품입니다. 네, 유명세를 좀 느껴가지고 네,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안경을 좀 쓰고 다닙니다, 요새. 식당 가면은 약간 좀 밥 먹다 체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금메달 포상금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싶다며 솔직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좀 받아서 생겼던 빚을 이제 제가 이번 예. 포상금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집에 빚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갚겠다 이래서 계좌로 뭐 입금이 되지 않아서 입금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쓰실 그래서, 수가 없었군요. 네. 피나는 노력으로 느끼게 된 금메달의 무게. 이제 그 이상의 선한 영향력까지 기대해 봅니다. 메달이 무겁다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뭔가 바지가 좀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저로 인해서 좀 체조하는 아이들이 좀 더 욕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좀 뿌듯하고 그렇고.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개최 통과를 위해 과감히 삭발을 했던 유도의 강유정 선수. 생일 선물로 모자를 9개나 받았다고 하네요. 이명루 기자입니다.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 출전을 위해 그래서 150g을 줄이기 위해 삭발 투혼을 마다하지 않았던 강유정.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넉 달 만에 직접 만난 딸을 안아준 어머니. 제가 직업이 해녀다 보니까 이렇게 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전복을 많이 준비해놔요. 저장을 해놔요. 그럼 저녁에도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봤다시피 전복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하지만 이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중 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문자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많이 지금도 생각하면 엄마가 울어서 제가 아직도 못 울고 있어요. 경기 직후 뉴스에 나갔던 인터뷰. 이 일이 생일이거든요. 이번 생일 선물은 가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수많은 택배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자 선물만 9개였습니다. 지금도 생일 선물 가발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일주일째 지금 생일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2분 만에 끝난 첫 올림픽이지만 많은 이들의 응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제가 제일 멋있었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다음을 도전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마음에 있어서 또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아시안 게임 때는 이번 올림픽보다 더 좋은 결과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긴 머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17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줬던 감동만큼이나 너무 그리울 것 같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륙은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피어오르는가 하면 남해안 지방은 내내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오늘보다 더 흐려집니다. 이 구름이 해를 막아주겠지만 동풍이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릴 텐데요. 서울과 전주 31도를 보이겠고요. 또 동쪽 지방의 폭염은 일시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동해가 26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편 남해안 지방은 한동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강약을 반복하며 영향을 줄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 부근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소나기는 중부지방보다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내리겠고요. 영동지방은 동풍이 만들어낸 비구름이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밤더위가 이어지면서 여수와 제주 25도를 보이겠고요. 서울의 최저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남부지방과 충청도까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